19장 행태경제 이론, 경제학의 뉴 프론티어,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내용은요, 수업 목적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필요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좀 짧게 한 30분 정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거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 그런 파트긴 해요. 43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배우고 있는 이론을 신고전파 경제 이론 혹은 주류 경제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전통적 경제 이론은 거기가 중요하죠.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이라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인,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잘 알아야 전통적 경제 이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뭐냐, 다들 생각은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로 줄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기심도 깔려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정말로 모든 판단을 딱 이성에 적합한 그런 판단만 하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대부분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때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도 지금 하는 판단과 몇 시간 후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이 경제 이론이 완벽하게 현실에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제한된 합리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냥 진짜로 합리적이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행태 경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인간 행태의 특성, 그래서 휴리스틱과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뭐 엄청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주먹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으로 그냥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뭐 좀 경제학이랑 좀 상관없지만 음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전에 만들었던 그 감에 의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죠. 그래서 뭐 요리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소금 뭐 2티스푼, 뭐 설탕 3테이블스푼 뭐 이따위로 써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계량하면서 만드는 사람도 물론 계시겠죠. 물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계량해서 재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감에 의존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로 맛도 별 차이가 안 나거나 혹은 그냥 감으로 넣은 사람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 이것도 내가 거기 책에 있는 대로 딱 진짜 1g까지 맞춰서 재야 완전 최상의 맛이고 진짜 완전 개꿀 맛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고, 그랬으면 누구나 다 그거대로 딱딱 맞춰서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도 충분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고 쉽고 편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표현했지만 합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견이랑 비슷한 용어가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이더라, 이렇게 관상만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편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결국 자기가 계속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저 사람 딱 보기만 해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경찰이나 이런 뭐 군인일 상은 아닌데 굉장히 막 연약하고 여리여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경찰이나 군인할 상은 아닌데 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군인이나 경찰은 어떤 식의 외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군인들이나 경찰들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런 걸 보고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휴리스틱부터 보시죠. 휴리스틱. 아무리 치밀한 사람이라도 매사에 백과사전 뒤져보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계산기를 쓰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충 어림짐작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림짐작 혹은 주먹구구라는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해 구태여 시시콜콜 따지면서 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가계부 같은 거 쓸 때도 10원짜리 한 장까지 가계부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충 뭐 100만 원 단위 정도까지만 그냥 대충 때려보고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행동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시간도 그렇지만 정신을 집중하는 데 드는 에너지나 심리적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생기는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한, 그러니까 10원짜리 한 장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딱딱 맞아야 되는 그런 뭐 법적인 규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제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막 세세하게 완전 정확하게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 한번 보죠.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직업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묘사만을 해줬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아주 외향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이야. 상당히 털털한 편이고 사소한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반면에 섬세함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은행원, 엔지니어 혹은 의사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보통 뭐 운동선수 아니면 군인으로 짐작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이것도 휴리스틱이긴 한데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약간 선입견이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대표성 휴리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한 페이지 넘겨서 438페이지. 어느 날 정우와 다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망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암이라는 데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그것은 늘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제는 2위가 어떤 것이냐인데, 자, 1위는 암이고 2위는 뭘까요? 라고 하면 2위는 사고인가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2위는 자살인가요? 이러기도 하고 또는 뭐 또 뭐 있냐? 심장질환? 심장질환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보기가 있겠지만 그 보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개개인의 어떤 이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사망 원인의 순위를 매기고 있었는데 정우의 생각에는 사망 원인 2위는 당연히 교통사고인 게 분명했어요. 왜? 언젠가 신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 또한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혜는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친척들 중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우 흔한 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추정을 할 때는 보통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에 이제 끌려간다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게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 휴리스틱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꽤나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이제 휴리스틱이었고요. 편향을 보시죠. 편향, 바이어스.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이 바뀜에 따라 재빨리 적응해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행동 방식을 바꾼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의 행동 방식을 고집하면 쓸모없는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슨 일이든 이미 정해진 대로 따르지 않고 더 좋은 선택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서슴지 않고 옮겨간다. 이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매사에 모두 다 그렇게 살면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현상 유지 평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귀차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향의 일종이에요. 자, 현상 유지 편향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 하나로 귀차니즘. 다 알고 계시죠? 귀차니즘. 뭐 하려니까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냥 하던 대로 해. 바꾸려니까 귀찮네. 그냥 하자. 뭐라도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뭘 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청만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 2, 3만 원 받겠다고 그거 무슨 뭐 공인인증서 가지고 뭐 그것도 가입하고 등록하고 또 뭐 서류 잘못되면 또 뭐 해야 되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2, 3만 원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현상 유지 편향의 예가 되겠죠. 물론 그거는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지금 당장 2만 원, 3만 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급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번거로워도 다른 데서 돈을 구할 여지가 없다면 그걸 하는 게 맞죠. 그걸 하는 게 맞고 현상 유지 편향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내가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고 그거 뭐 2만 원, 3만 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티도 안 나고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면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 붙잡고 1시간, 2시간씩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정편향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 기정편향. 자, 사람들이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440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를 샀을 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사진을 찍기 시작할 수 있다. 화이트 밸런스, ISO,
해상도, 거리 측정 방식 뭔지 모르겠어요. 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사항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제조업체가 미리 지정해둔 설정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저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설정하고 있어. 그냥 자동 설정. 그래, 자동이 최고지 이러면서 그냥 하죠. 아주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인다. 제조업체가 미리 정한 설정을 바꾸려면 그에 따른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우선 어떤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지식을 얻고 이에 맞춰 설정을 바꿔야 한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일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나 사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노력이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정 편향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기업이 보너스를 1년에 4번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원할 경우 똑같은 금액을 1년에 1번 혹은 2번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이때 선택의 가능성을 준다 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1년에 4번 받는 방식을 그대로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모르겠네요. 저는 한 번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월급으로 살고 한 방에 목돈이 뭐 한 몇천만 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평상시 하고 싶었던 걸 한다거나 아니면 저축을 세게 한다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샀을 때 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설정을 그대로 따르려거나 아니면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져도 1년에 4번 보너스를 받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이게 바로 디폴트 바이어스. 디폴트가 뭐예요? 최초 설정값 아닙니까? 기본 설정값, 기정 편향. 기정은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을 뜻한다. 미리 정해지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편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근데 일상생활에서 늘 느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완전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지금 이때까지 논의를 진행해 왔으니까 그 논의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특이 현상, 아노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존 효과, 그 다음에 닷 내림 효과, 틀짜기 효과, 심적 회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존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존이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컵을 만들었는데 컵을 뭐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데 반의 사람한테 컵을 안 주고 이건 컵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닌데 이거 얼마 정도 가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측정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의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컵인데 똑같은 컵을 다 나눠주고 자, 이게 너희 컵이야. 이건 네 거야. 지금 네 건데 그걸 갖다가 얼마 받고 팔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컵의 가치가 얼마야? 사실상 질문은 똑같아요. 이 컵의 가치는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컵을 이미 갖기로 너는 이 컵은 내 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가격을 낮게 부르고 훨씬 가격을 높게 부르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높게 가치 평가하는 것을 보고 바로 부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왠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있는데 이걸 갖다 파는 거하고 내가 없는데 그걸 사려고 하는 입장하고 당연히 이제 소비자와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좀 왠지 있는 거 팔라 그럴 때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없는 거 살라 그럴 때 좀 싸게 사고 싶고 그런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존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닷 내림 효과라고 하는 건 앵커링 효과. 닷 내림. 닷이 뭐예요? 배에 붙어 있는 그 자리에 고정되고 싶어서 내리는 게 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닷 내림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인데 그냥 숫자 하나가 딱 눈앞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값에 대해서 추정치를 물어보면 처음에 봤던 그 숫자 근처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몇 개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그에 대한 걸 미리 많이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10%쯤 되나? 3, 40% 되나? 뭐 이러고 있어요. 50% 안 넘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때 그걸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그냥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써 있는 걸 갖다가 공을 100개를 넣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고 그 숫자를 보고 큰 소리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놀랍게도 결과가 좀 달라지더라는 거죠. 숫자를 낮은 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을 뽑았는데 한 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국가가 몇 %나 될까요? 라는 대답에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요. 숫자를 엄청 큰 걸 뽑아요. 뭐 70, 80 이런 걸 뽑았으면 그 아까 10 뽑은 사람보다는 유의미하게 차이 날 정도로 높은 숫자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와우.
왜? 아까 본 숫자, 그 숫자가 전혀 관계없는 숫자라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뭔가 그 숫자가 들어왔다 이거야. 들어왔으니까 그 숫자에서부터 그보다는 많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답을 하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걸 보고 단내림 효과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랑 내가 실제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랑 사실 아무 관계없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숫자를 보기만 한 것 가지고도 그쪽에 이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합리성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틀짜기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어떤 나라에 그 정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염병이 발생에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 이제 444페이지인데 대책 A, 대책 B 이런 게 있어요. 대책 A는 사망자 수를 200명으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대책 B는 3분의 1의 확률로 사망자 수를 600명 줄일 수 있고 3분의 2의 확률로 사망자 수를 전혀 줄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느 걸 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실상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기대값을 계산하면 똑같이 200명이 줄어드는 건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대책 A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책 A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확실하게 200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책 B는 600명을 살릴 수 있기도 하지만 전혀 한 명도 못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대책 A든 B든 C든 D든 뒤에 나오는데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자, 근데 사실 이걸 갖다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해서 대책의 사망자 수를 200명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를 서술해 놓은 거죠. 사실 대책 A하고 대책 C는 똑같은 거예요. 200명 줄은 거야. 그리고 대책 B는요, 표현을 바꿔서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고 3분의 2의 확률로 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책 A하고 대책 C는 같은 거고요. 대책 B랑 대책 D도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만 바꿨습니다. 표현만 바꿨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C보다는 D가 좋아 보여. 왜?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안 죽을 수 있대잖아. 이런 3분의 1의 확률에 막연하게 뭔가 희망을 걸어보려는 그런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이죠. 참 웃겨요. 이게 완전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했는데 선호가 훅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프레이밍 이펙트. 그 뭐 맨날 이제 정치에서 프레이밍이 어쩌고 막 무슨 프레임 안에다 가두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프레이밍이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잘 쓰고 뭐 윗사람의 결정을 잘 이끌어내려면 표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똑같은 대책인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A가 선택될지 B가 선택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적 회개. 심적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냥 사실 이게 논리적은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게 속쓰린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손해본 건 아니야 라든가 내가 이전에 많이 이익 본 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퉁치지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비합리성의 극인데 얘가 뭐냐면요. 자, 환갑잔치를 열지 않고 그 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진 씨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낚시에 취미가 있는 그는 관광도 하고 연어 낚시도 할 겸 알래스카를 찾았다. 거기서 잡은 연어를 냉동에 택배로 붙였는데 귀국 후 일주일쯤 되는 날 택배 회사에서 그 물건을 분실했다는 통지가 왔다. 진 씨가 항의하자 그 택배에서는 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보상금을 받은 진 씨는 모처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나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가족을 이끌고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을 찾은 진 씨는 45만 원을 쓰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당히 그럴듯한 스토리다. 진 씨의 행태에 별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근데 비슷하게요. 50만 원을 그냥 보상금을 받은 게 아니라 진 씨의 연봉이 50만 원 오른 경우, 연봉이 50만 원 올랐다고 해보죠. 그것을 자축하는 의미로 호화 레스토랑에서 45만 원을 쓰게 될까요? 미쳤죠? 50만 원, 그냥 연봉으로 50만 원이면 뭐 월급으로 4만 원 올른 건데 그거 보고 45만 원짜리 월급 올랐어 이러면서 45만 원짜리 한 방 밥 먹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같은 건데 말이죠. 자, 연봉이 50만 원 올랐다고 1년치 증가분의 거의 전부를 먹는데 써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그는 매년 50만 원씩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택배회사로부터 한 방 5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큰 재정상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돈을 한 방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힘들게 번 돈 힘들게 쓴다는 그런 얘기. 아무래도 돈을 힘들게 벌면 쉽게 쓰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멘탈 어카운팅, 심적 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지갑에 있는 돈, 이 돈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면 월급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고 일시적인 소득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고 하겠지만 그걸 갖다가 사실 그 돈이 다른 돈은 아니잖아요. 다른 돈은 아니니까 소비를 할 때는 사실상 그냥 돈이라는 걸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일시적으로 뭐 외부적인 요인에서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꽁돈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걸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게 번 돈보다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주는 5만 원 이런 것들은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심적 회계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에 이제 행태 게임 이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됐어요. 게임 이론은 웬만해서는 시험에서는 저 용의자의 딜레마 이 정도 외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실 행태와 그다음에 게임 이론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요. 19장까지 해가지고 일단 미시경제 파트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20장부터는 거시경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시경제 이론이 끝나고 나면 국제경제 파트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시고요. 복습도 잘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죠. 빠이.